브라질 경기가 지난 10여 년간 계속 내림세. 2003년부터 10년까지 원자재 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했었는데 무언가 브라질 될 것 같다. 네. 안 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업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결국 포기하게 됐고 실제로는 동시에 교민분들도 현지에서 더 이상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니 네.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들이 뭐 이미 수년 전에 벌써 진행돼. 오늘의 플러스. 우리와 최초로 수교를 맺었던 남미 국가 브라질. 삼바 경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브라질 연구소에서 재직했던 심용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심용주 박사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브라질 사실 우리에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한국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낮춰본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한 대국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전체 국내 총생산으로는 세계 8위 정도로 현재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12위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많이 상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라질 이외의 남미 전체를 조금 하대한다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 예. 약간 배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해당 분야를 전공했던 사람도 좀 아쉽기는 하고요. 제가 한국 분들이 왜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를 잘 모르는지 또는 관심이 없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국가에 있었고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 먼 거. 일단 너무 멉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에 아직은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싶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우리하고 분명히 아주 밀접한 국가입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S 그룹부터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브라질 주재원 정말 많이 보내잖아요.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심용주 박사님 같은 분이 더 귀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브라질 국비 유학으로는 제가 알기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브라질로 국비 유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보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파견된 국비 유학생이고 그게 세상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세상에. 네. 그 뒤로는 유학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분하고 오늘 브라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브라질 그러면 브릭스의 중심 국가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최근 정치 경제 상황 이게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상황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최근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저희 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최악의 상황은 조금 면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 하면 코비드 19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이르 볼소나루라고 하는 일종의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극우주의자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견되는 그 자이르 볼소나루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룰라에게 패배했습니다. 예. 불과 1점 몇 %로 약 2년 전의 얘기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자이르 볼소나루의 어떤 극우적인 정책들이 폐기 처분되었고 그러면서 룰라가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최근의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화 추세 또는 심지어 소폭 상승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브라질 내부는 한국이나 미국과 비견될 정도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정치권에 있고요. 예. 그것 이외에 구조적인 경제의 문제들은 산적해 있고 여전히 나아갈 길은 멀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룰라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절에 그 당시 룰라 대통령이 거뒀던 성과를 모르겠습니다. 폄하하려는 세력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때 중국 특수본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시기에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그런 경제적인 성취나 나름대로 복리후생을 신경 쓰는 행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다시 뽑았는 거죠. 네, 이게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국내 최근에 브라질 교민분들이 한 2만 명 이상 재유입되신 상황이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브라질 교민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분들은 보통 브라질 전체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고 예. 브라질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게 우리나라가 불과 요 작은 한 반도라고 하는 곳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복닥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지형들이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복잡하고요. 근데 브라질은 국가의
어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거의 50배 정도이고 인구는 대충 한 4배 정도 되다 보니 그 안에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우부터 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좌까지 네, 이를테면 공산당이 합법적인 정당이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형이 매우 복잡하고 일단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룰라에 대한 이야기만 놓고 보면 네. 정말 극단적입니다. 아, 평가가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특정한 국가의 대통령의 어떤 그 전반적인 평가는 지지율로 이해하게 되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룰라의 지지율은 최근에 조금 소폭 상승해서 3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임 볼소나루 대통령이 최대 한 40% 정도를 유지했었고요. 마지막에는 20%까지 떨어졌었고 그것에 비해서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다만 룰라의 직전 임기, 전 임기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최대 87%를 찍은 적이 압도적이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절반인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결국은 룰라가 잘했냐 못했냐의 얘기로 들어갔을 때 예전만큼은 못했다. 그리고 예전에 잘한 것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룰라 본인의 어떤 역량 덕분이냐라고 하면 보는 시각은 나눠져 있다. 네, 전국의 덕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 역량의 발로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브라질. 우리와 경제 협력은 잘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브라질하고 한국은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원이 많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한국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의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생산성이 좋은 농업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 수출국이고요. 동시에 브라질이 이제 결국은 취약한 것이 물론 몇몇 하이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는 뭐 반도체 이런 부분은 한국이 브라질로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하면 대표적으로 어딜 꼽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삼성이 마나우스에 9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해서 거기에 크게 자리를 내렸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상파울루 외곽 지역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최근에 생겨난 기업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뭐 LG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지역에 직접 생산 공장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 화학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민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2만 명 가까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줄었었죠. 줄었어요. 네. 그럼 지금 나가 있는 교민들 대부분은 주재원 같은 스타일로 가 계신 건가요? 주재원은 아예 빼고 한 2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주재원 분들도 과거에 이를테면 무슨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는 기타 많은 기업들이 주재원을 상파울루에 유지했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마쳤던 2016년, 17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철수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 경기가 2011, 2, 3, 4, 9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 지난 10여 년간 계속 내림세입니다. 일단은 따라서 브라질과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나라가 브라질로 무엇을 수출하기에는 제약이 큰 거죠. 또는 현지에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부가적으로는 브라질의 2003년부터 10년까지 이제 붐이 있으면서 원자재 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했었는데 무언가 브라질 될 것 같다. 안 되는 거죠. 보통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브라질을 현지 주재원이나 아니면 교포분들이 부르실 때 비읍자를 이응으로 바꿔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그럼 브라질을 비읍을 이응으로 바꾸면 나오는 되는 게 워낙 없다. 라고 해서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군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업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결국 포기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는 상사나 기업들도 많이 철수했고 물론 신규로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교민분들도 현지에서 더 이상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니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들이 뭐 이미 수년 전에 벌써 진행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브라질이 뭔가 하이테크 분야에 뭔가 역량이 있어 보이는 게 우리 방사청이 브라질산 수송기 도입을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이건 뭡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쪽에서 전문 용어로는 브라질리니스타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자면 브라질 바 정도 됩니다. 브라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브라질의 가장 강력한 것들, 우리나라도 심지어 배울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 기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항공 기술은 우리는 보통 보잉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에어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3위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알긴 압니다. 네. 예. 그 소형 여객기 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엠브라에흐. 네. 그 항공기를 말하는 건가요? 이번에 방사청이 도입한다는 게? 네네. 그 앵브라에르 자체는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만든 원래는 국영 기업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100석 내외에 네. 저희가 리지어널 제트라고 하죠. 네.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수천 킬로미터 정도의 레인지를 가진 여객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요. 네. 동시에 군용기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군용기는 과거에는 이제 수페르 뚜카노라고 해서 슈퍼 투칸이라고 예. 왕브리세 그것이 유명했고 지금은 이제 슈퍼 투칸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도입을 결정한 C370일 겁니다. 네. 그래서 중형 수송기고 이것이 터보프롭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레인지도 길고 그다음에 연료 효율성도 좋고 동시에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이번에 록히드 마틴을 제쳐버렸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놀랍습니다. 브라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저개발 국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항공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을 보통 이제 삼바, 삼바, 뭐 축구, 네. 그다음에 아름다운 미녀들이 있는 네. 뭐 휴양지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브라질은 그래도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산업이나 또는 지식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사회자분께서는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 또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라이트 형제 아닌가요? 네, 그 저희 정도는 아는데. 위인전도 배운 걸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네. 여쭤봐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네. 브라질에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루의 관문 공항의 이름이 아이로포르투지 산티스 두몽이라고 해서 산티스 두몽 공항입니다. 네. 산티스 두몽이 브라질 출신이고요. 세계 최초의 동력 항공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비행기를 본인들이 발명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비행 기록은 1903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자체 이륙이 아니고 네. 발사대를 통해서 지금 드론처럼 쏴내는 그런 구조였고 예. 산티스 두몽은 직접 동력으로 올라갔군요. 네. 그럼 이게 공개적으로 심지어. 예. 그럼 이게 최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을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만큼 역사적으로 브라질인들이 비행 기술에 있어서는 뭐 종주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연해서 아주 초기부터 브라질 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카이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네. 수십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그런 네.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항공산업도 이렇게 첨단으로 발달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다른 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브라질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혹시 아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지금 전 사실 이 항공사가 제일 제 눈엔 들어왔었고 네네. 그 다음에는 뭐 광업회사, 농업회사 아닐까요? 네, 이제 뭐 거의 정확하게 보셨고요. 농업 쪽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인들의 그 전역을 책임지고 있다 또는 술안주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브라질은 닭고기 생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네, 태국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그쪽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요. 당연히 광업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발리로 이름을 줄였는데 발리라고 하는 회사가 뭐 브라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광산, 채광 전문 기업입니다. 그 발리 같은 경우는 브라질 국영 철강 회사라고 알았는데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 보죠? 원래는 국영이었고 예. 지금은 이제 민영화된 상태. 물론 여전히 브라질 정부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뭐 에탄올 관련해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디젤과 가솔린, 가스, 전기로 자동차가 움직이지만 거기는 바이오 디젤. 아니요. 그럼요. 에탄올로 움직입니다. 에탄올. 네. 물론 바이오디젤도 있지만 예.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의 모든 소형 승용 차량들은 기본적으로는 플렉스 차량이라고 해서 에탄올을 집어넣건 가솔린을 넣건 스스로 엔진이 알아가지고 움직입니다. 이야. 그러면 주유구에 에탄올이나 석유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네, 가솔린을 넣건 에탄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보통 주행한다라고 하면 옥탄가가 낮은 에탄올을 집어넣고요. 예.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고속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솔린을 집어넣는데 그 비율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놀랍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에탄올은 다 국내 생산. 국내 생산. 즉 브라질에서 직접 자죠.
확실히 정말 자원하고 먹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브라질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브라질이 만약에 제조까지 완비한다면 엄청난 강국이 될 것 같은데 네. 브라질의 제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네. 중국의 초저가 상품 때문이다. 이런 인식들이 자체적으로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룰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네. 저는 룰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만 네. 룰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룰라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그 브라질 정부는 외산품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네.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중국 기업들에게는 매우 낮춰줬고 대규모 중국인들이 브라질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러면서 브라질의 제조업 기반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 상황에서 저렴한 초저가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브라질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경공업 부분이. 네. 그런 인식들 또는 그런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네. 물론 브라질은 그 여부랑 관계없이 과거에 1940~56년대에 중공업 우선 정책을 잠시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해서. 근데 그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제 큰 국가의 부채만을 남긴 채 산업적으로 몇몇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대 초반까지 신발이나 피혁, 봉제 그런 부분에서 다소의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냈을 뿐 나머지는 세계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 특수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때 브라질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먹을 것들 브라질에서 제공해주고 네. 중국인들이 사용할 물건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들, 원자재 네. 브라질이 제공해주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약간 풍요로워졌으나 그 과정에서 또 자연도 엄청나게 좀 파괴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자연 파괴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인식들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볼소나루 정부에서 거의 극단으로 치달았죠. 예. 하루에 여의도 열 몇 개 면적의 아마존이 파괴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는 어차피 제3자 입장에서 브라질을 볼 수밖에 없는데 브라질의 자연 파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브라질 내부에서 보는 것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브라질을 보통 산소를 공급하는 지구의 허파로 예. 보고 브라질 너네는 아마존을 손대지 마. 그건 지구 전체의 공용 자산이야. 라고 그런 생각하는 인식이 있고요. 예. 브라질 정부는 그러니까 브라질 민들 중에서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브라질 내부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오 원주민 보호구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거기서 많은 살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채광하는 특히 이제 금광 노천 광산 관련해서 수은을 써서 여전히 금을 채굴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를테면 대두를 경작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을 밀어붙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야 너네는 옛날에 다 했잖아. 결국은 나오는 거죠. 주요 국가들에 있던 그 거대한 삼림들을 산업화를 위해서 전부 다 깎아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브라질이 이제 와서 산업화하는 것을 너네가 왜 막아? 라고 하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브라질의 그러한 자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예. 우리도 브라질에게 무언가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원을 어떤 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국제사회에서 지급하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이 나름대로 잠재력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거듭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때 중국의 특수에 의존해서 경제성장의 어떤 기틀은 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우려되는 점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처럼 다시 대통령이 된 룰라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30%대라고 하셨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지 기반이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그 전에 1903년부터 10년까지의 집권기에는 거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브라질 전역으로부터 전 세대 전 소득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비해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지지의 어떤 근간과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예. 한다면 과거에 이제 룰라가 대통령이 될 때 룰라는 기본적으로 노동 계급을 대변하는 투사였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철강 노동자 출신에 오랫동안 노조위원장을 했고 무려 4수 끝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자기도 손가락이 심지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떤 브라질의 민중이라고 할까요? 또는 브라질의 노동자 저소득층의 아이콘 내지는 심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브라질이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나 특히 어떤 빈부격차가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브라질 내부 브라질 국민들의 열망이 거셌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업고 당선이 됐고 너무나도 다행히 국제적인 흐름이 룰라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즉 원자재 붐이 네.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발이 되는데 그럼 그 원자재 붐을 통해서 얻은 자원들을 어떻게 썼냐, 네. 적절히 배분했냐가 결국은 거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그렇겠네요.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 이제 임기 말 또는 그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이 페트로브라스라고 하는 브라질 최대 국영 석유 회사죠. 예. 그 회사에 거대한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스캔들인가요? 프로젝트명으로는 뭐 라바자뚜, 그 이제 카워시, 그 자동차 청소하는 세차하는 네. 건데 이제 검찰에서 붙인 이름이 라바자뚜, 카와시라고 하고요. 너무 부정부패가 거대해서 일반 청소기로는 안 된다. 자동차를 통째로 청소한 수준으로 청소해야 된다 할 정도로 부정부패 금액이 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조는 그 당시에 페트로브라스에서 정유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정유 시설의 공사비를 한 2배 정도로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2배 정도 부풀린 것을 정치권에게 뇌물로 준 거죠. 누가 예물을 준 건가요? 페트로브라스의 경영진들이. 경영진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페트로브라스의 경영진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일종의 담합되어 있는 그 하청 시공업자들하고 계약을 맺었고 그 하청 시공업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네. 페트로브라스에도 주고 페트로브라스는 다시 정치권에 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검은 돈 잔치를 벌였고 그게 드러나서 심각한 브라질의 문제가 됐고 거기에 주요한 그 돈을 받거나 또는 거기에 관여된 세력이 현재 빼떼 즉 집권 여당인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벌은 수많은 국부 지금 요거는 페트로브라스 말고 당시에 중국발 붐에 의해서 벌은 돈들을 어디다 썼냐라면 브라질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부분에 일부 썼습니다. 볼사 파밀리아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 빈곤층의 자녀가 학교에 잘 출석하면 그 집에 돈을 보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개선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돈을 남미 또는 중미 지역의 좌파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에 썼습니다. 이를테면 현재의 시진핑이 했던 1대1로와 비슷한 식으로 어떤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쿠바를 비롯해서 등등등등등 베네수엘라 이런 당시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국가에 그러니까 조력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국내의 거시경제 상황 또는 가장 브라질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는 기간 시설들 도로나 철도망의 개선이라든지 통신망의 개선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물 들어왔을 때 담아놨던 물을 잘 써야 뭐 뭔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불협화음들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룰라이지만 정당은 야당 쪽이 오히려 다수당인가요? 큽니다. 네, 지금 이제 브라질은 뭐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 하원제 같은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원 같은 게 이제 양쪽 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원은 빼떼 및 빼떼의 코얼리션이라고 해서 그쪽에 연합 세력들이 이제 우세한데 하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룰라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볼소나루의 지지 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승이라는 말을 보통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2022년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과 1몇 %, 1.9%인가 차이밖에 안 되고 또 2차 경선까지 간 접전 끝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브라질 정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룰라 대통령이 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거죠. 그렇군요. 네. 브라질의 정치 구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국, 호주, 뭐 캐나다 같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대부분 보면 네. 느슨한 연방 국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브라질도 그런가요? 브라질은 가장 느슨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요? 네. 뭐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A 아니면 B에서 결정이 나는데 브라질은 현재 집권 여당인 빼떼 노동자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유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빼엘리 라고 하는 현재 주요 야당, 네. 과거 볼소나루 정부의 소속당이었죠. 그 둘 외에도 상하원에 진출해 있는 정당 숫자만 대충 한 20, 30개 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쪽은 서로가 그 어떤 연대를 하지 않고서는 예.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연대가 깨졌다 합쳤다 깨졌다 합쳤다는 것이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고 네. 그런 과정에서 뒷돈이 보통 이제 저희가 맨살라옹이라고 포르투갈어는 얘기하는데 네. 뒷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뒷돈은 실제 돈을 말하는 네, 실제 건가요? 돈이요. 표를 사기 위한 매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빼떼가 특정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네. 자신에게 우호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곳에게도 돈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왔고 네. 현재도 벌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국 전체를 계속해서 불안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자유주의적 연방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매우 복잡다단한 법제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군법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제도. 조세제도이고요. 예. 아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영석유 회사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입찰 단가를 올렸다. 네. 그러면 국영석유 회사는 사기업이 아닌데 네. 자신들 월급 올리려고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닐 거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집권 세력이 네. 국영석유 회사를 자금원으로 해서 네. 이런 이런 로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느 나라에난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대국인 만큼 네, 그런 부정부패의 규모도 훨씬 엄청났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브라질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 세계 주요 국제기구라든가 연구소들 브라질 하반기 경기 지표는 비교적 선방한 것처럼 표시를 하던데 네.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 네. 내년도나 앞으로 룰라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도 그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팅 범위 내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특히 최근 뭐 두세 개 분기 동안에 그런 경향성이 높습니다. 예. 뭐 세부적인 숫자까지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그다음에 이제 셀릭 지수라고 보통 이제 그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도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10.75%에서 11.25%로 지금 올린 상태인데 뭐 인플레이션에 약간의 뭐 왔다 갔다 볼라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문제는 환율. 네. 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환율이 현재 1헤알이 0.17달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제가 유학했던 시기하고 비교한다면 브라질 전체의 국부가 한 3분의 1 토막 났다고 달러 표시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브라질의 잠재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예. 그것 이외에 뭐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는 실업률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돼요. 한 7% 내외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정리하자면 기존 정부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나아졌다. 네, 다만 기존 정부가 워낙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 맞냐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 부분이 전반적으로 호조인 것도 맞는데 그 수출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왜? 제조 부분은 거의 없다 네, 보니 네. 결국은 이제 농업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일종의 1차 상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붐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 특정 거시경제가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네. 경제 효율성의 성장 일터인데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브라질 한 명, 브라질인 노동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OECD 주요 국가 대비 5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뭐 악화라고 하기엔 모르겠지만 남들은 가는데 여기는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곤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결국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나 또는 효율성이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면 나아지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근데 이제 주변 비교 대상을 주변 남미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제가 또 놀라웠던 게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상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인데 그 자국 화폐는 레스토랑에서 받지 않는데 달러 당연히 받고 유로화 당연히 받고 브라질의 헤알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상대적인 겁니다만 안정되고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그래도 꽤 유지되나 보죠. 맞습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최소한 10수년, 한 20여 년 정도 그 페르난도 헨리케 카르도주라고 하는 입지전적인 대통령이 90년대 초반에 집권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플라노 헤알이라고 해서 현재 헤알 화폐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정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뜯어져 나간. 그 전까지는 뭐 그냥 필요한 대로 흔히 돈을 찍어냈고 뭐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최대 2,700~800%에 달할 정도로 연간 악마적이었는데 이제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독립되면서부터는 비교적 단기간에 급등락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서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편이고 상대적으로 환율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범주 안에서 뛰어노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면 경제 근간은 일단 다져진 상태니 상대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인 브라질 경제 성장 이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제가 뭐 거시경제학을 현재 현장에서 막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사회자님 말씀대로 비교 대상을 이를테면 이제 우반과 열반이 있을 때 열반 내에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열반에 속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커요. 전체 규모도 크고 하이텍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간개발지수 이런 것들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등등등. 다만 중장기적으로 브라질이 이제 쿼바디스 브라질이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개선해야 될 산적한 과제가 아직은 많습니다. 교육,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기관 시설들,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한 지금 뭐 개선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갈 길이 먼 조세제도, 정치적인 안정, 일단 그 정도를 먼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향후 10년, 뭐 20년 내에 개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현재 1차 산업 중심에서 브라질 내에서는 AI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워낙 강력한 어떤 그 과두 체제에서 기원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뭐 또는 기타 다른 어떤 뭐 그 스타트업들처럼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그 주요 가문 또는 주요 과두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브라질에선 혁신이 나오지 못하겠죠. 제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얘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브라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이걸 꼽는 게
관세 인하였어요. 네. 왜냐하면 관세를 인하를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네. 그걸 좀만 인하해 주면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 정도의 경제 규모면 진짜 벌떼처럼 달려들 네. 텐데 그렇게 문호를 열어주면 지금 너무 높이 장벽을 쌓으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네. 과두 기업들 네. 그 소수의 기업들이 국가가 다 막아주니까 방만 경영이나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가지고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 브라질 정부에서는 그런 뭐랄까요 높은 관세를 안 낮추는 건가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식민의 유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는 식민 모국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피식민지였죠. 네. 물론 브라질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포르투갈의 왕이 브라질로 천도해서 브라질이 모국이 되는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계속해서 식민 모국에게 수탈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특히 이를테면 셀주 프루타두를 비롯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주요한 구조주의 학파의 영향을 지금도 많이 받아서 여전히 뭐 예를 들자면 뭐 까요 프라두 같은 그 이제 구조주의 학파의 그 후예들이 만들어낸 경제 이론들이 네. 일반적인 오소독스만큼이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도. 예. 네. 그렇다 보니 브라질은 항상 서구 국가들을 자신에 대한 압제 또는 핍박하는 어떤 주체, 자신들을 수탈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위정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는 보호받아야 돼라고 하는 인식을 2000년대 초반까지 또 끌고 오게 만든 걸로 보이고요. 네. 부가적으로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과두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낮추는 순간 자기들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결국은 어떤 그 식민의 경험이나 그것에 따른 어떤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피해 의식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네. 동시에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입 장벽이나 외국인 투자의 장벽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 기제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의 그 경제적인 기득권을 잡은 그 과두 세력이 네. 어떻게 보면 브라질의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에게 구조경제학파의 그런 논조들을 계속 설파하도록 스폰한다라고 한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너무한가요? 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 그냥 뭐 제가 공부하고 그 이후로 계속 뭐 여러 저작물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태의 구조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거의 없죠. 네, 미국에서 발언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 개념 이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브라질은 그렇잖아요. 여전히 뭐 주요 대학에서 그러한 맥락의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단 마크시즘을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주요 대학에서도. 그다음에 그런 것에 경도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확실히 진짜 우리가 브라질을 점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귀중하고 우리랑 호혜적인 관계의 나라를 네. 정말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자, 그렇다면 브라질 경제 뭐 조금 결론부터 한번 쭉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랑 도대체 앞으로 뭘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무엇을 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를테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문적 측면에서 제가 브라질을 공부한 마지막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이미 5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는 더 이상 브라질을 공부하지 그렇네요. 않습니다. 이게 큰일이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원자재 수급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그 정도 자원 있는 나라 전 세계 손꼽히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브라질 달려가서 네. 자원 확보하고 네. 또 먹거리도 일부 확보하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물건 수출까지 좀 하면 더 좋고 네. 이런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공부하는 있는 사람도 없고. 없고 뭐 국내에서 브라질을 좋아하는 어떤 지부파라고 하면 예. 지부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브라질과의 관계를 전체로 배관시하거나 예. 대통령이 한번 갈 때만 사실은 이런 방송들이 이루어지지 평소에 그렇죠. 브라질을 다루는 거의 모든 방송국의 프로들은 브라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있는지 얼마나 마약이 횡행하는지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 누구도 브라질 문화의 우수성 또는 브라질 국방의 우수성, 브라질 기술의 우수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거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브라질에서 기회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조금 돌아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브라질은 한국을 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꽤나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브라질은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K컬처라고 불리는 K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알거든요. 6, 70년대에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고 브라질은 네. 그 당시에 잘 살았는지. 네네. 그런데 4, 50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위치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식인들 중심으로 한국을 배우자, 한국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어떤 열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두 국가 사이에 일종의 그 비대칭적인 이해나 대중적인 접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류를 팔아서 뭐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한류를 좋아하는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브라질이 가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그 두 국가가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닐까. 예.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우리가 브라질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MBC도 공영방송 예. 아닙니까? 뭐 저는 당장 브라질이라고 이번 이제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예. 브라질을 포함해서 남미라고 하는 지역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뭐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걸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리고 뭐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네.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를테면 그 과거 식민 시대에 미션을 하는 우리 종교를 믿도록 하기 위한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사실 조금 들어요. 그렇군요. 그 반대는 전혀 없으면서. 예. 네. 받을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브라질 저도 볼 때마다 갈 때마다 야 우리랑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신 박사님께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